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올해 초가 기억이 나십니까? 2020년이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죠? 그러면 2021년, 내년은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이걸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를 좌지우지할 최고의 아이템은 아마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정동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의 감염내과 정동식입니다. 네, 올해 초에 한번 뵙고 이제 또 올해 정리될 쯤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정리 말씀을 한번 듣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정말 코로나의 전쟁터에서 엉금엉금 낮은 포복을 해서 지금 살아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전쟁터의 기록, 성적 요거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 확진자 비율에서 성별로 여성분들이 54.8% 정도로 남성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 많네요. 네,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령별로 사망자들도 다양한데 전체적으로 치사율을 보면 한 2.1% 사망자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 3% 이상 나오는 경우니까 높지는 않은데 우리가 독감의 경우를 보시면 보통 0.1%가 치사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배 정도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독감에 비하면 사망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시면 50대부터 의미 있게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80대 이상에서는 보면 24.9% 정도로 해서 4명에 1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이 연령 부분이 치사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그 고연령이신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특히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셨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특히 많이 호소했던 증상들이 또 이번에 종합이 됐죠. 네. 그래서 보통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중증이나 경증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하는 병원 입원 치료자 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분들이 우리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분들 데이터를 보시면 참고할 만한데 이 두 군 다 제일 많은 게 기침하고 가래가 가장 많은 증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열이 나거나 그리고 우리가 목이 아픈 인후통이 있거나 그리고 근육통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감기 몸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통도 오게 되고 그리고 심한 분들은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설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한 개 이상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한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제가 놀라는 게 그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증상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늘 발열 체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국에 들어오면서도 발열 체크를 하는데 발열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증상이 아예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디를 출입구를 가나 이제 체온을 체크하면서 열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병원 입원 치료자의 경우를 보면 열이 나는 경우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 입소자 같은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에서는 입원 당시에 한 50% 열이 난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50%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열만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치료 입소자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한 증상이 60% 정도는 증상 없이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상황에 계셨던 분들은
검사를 받으라라고 충고를 받으시면 무조건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맞고 네. 또 그만큼 마스크를 쓰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될 겁니다. 반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특히나 또 사망률이 높았던 분들이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기저질환들이 많이 위험했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세 이상의 연령이 높은 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나이가 기저질환이 된 겁니다. 그죠? 나이가 기저질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으로 대표되는 순환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았었고요. 사망자 중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뇨병, 통풍 같은 내분비 질환이나 대사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폐가 안 좋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자들에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있는 분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령대가 있으시면 이 질환들 몇 개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기저 질환은 점점 더 쌓듯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단 이 기저질환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연구가 입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이겁니다. 어느 집단에서 많이 발생을 했느냐 어떤 집단들 위주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했는지 그것도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을 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주의를 한다면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우리 부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확진자 564명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 분석을 해보면 보시면은 이 타시도 특히 유행이 많이 심했던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인근의 김해나 창원 쪽에서 감염이 전파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0월에도 요양병원발로 해가지고 많은 확진자가 생겼었는데 이런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이게 심각하죠. 좀 높고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또 식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다중 이용시설을 통해서 감염되신 분도 어느 정도 많이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나 학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감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요. 이게 이런 집단 간의 감염을 매개하는 매개체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분이 감염이 되면 그 다른 가족한테 감염시키는 게 한 20%, 18%에서 20% 정도 보고가 한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왜 안 옮겠습니까? 마스크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가족끼리 함께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안 되게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간의 감염이 중요하고 잘 막아야 하고 지금 그 집단 발병 분류를 보면 뭐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장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부산의 발병 환자가 이미 1000명이 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 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힘들었고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몸이 이상하게 좀 찌뿌덕하게 그래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면서 한 3일을 쉬었어요. 그래 열이 나가지고 아들님이가 엄마 코로나 검사 한번 하러 가자도 나는 겁이 나서 안 간다고 그래 버티다가 이상하게 열이 자꾸 안 떨어진다고 아들님들이 자꾸 이제 이 간호를 했어요. 안 돼갖고 그래 이제 아들님하고 가다가 아들님 둘이 다 걸리었어요. 그래갖고 식당에서 식당만 하고 막 집에 갔다가 막 이랬는데 식당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마스크 잘 안 썼어요. 거기서 올리는 모양이라. 15일에. 닌겔만 계속 한성제하고 이래 하면서 약하고 이제 먹는 약하고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내가 소변기는 꼽아놨지만 대변보기가 힘들고 일어나기가 내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고 그랬고. 그다음부터는 차차차차 내 혼자서 해도
조금 힘드는 게 나아지고, 예. 숨 쉬는 것도 나아지고, 내가 움직거리도 영 나아지더라고요. 한 4, 5일 지나가니까 영 쓰는 거 있지. 그러다 보니까 산소흡기도 차차차차 줄어들고.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연세가 62, 62세 여자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선생님한테 직접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과정을 이분이 겪으셨나요, 선생님? 이분이 처음에는 열이 나면서 온몸에 몸살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의심하고 코로나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이 되고 나서는 바로 부산 의료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부산 의료원에서 CT하고 엑스레이를 검사했는데 폐렴이 생겼고 이게 치료를 뭐 하루 정도 했는데도 호흡 곤란도 심해지고 너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가지고 바로 다음 날 저희 동아대 병원 같은 경우 코로나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거의 폐 80% 이상이 폐렴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이었고 호흡 곤란도 심해서 고유량 산소 요법도 아주 높은 수치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중한 상태였고 더 악화가 된다면 우리가 기관지를 삭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주 위중한 상태로 저희들이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봤거든요. 이분 환자분의 엑스레이랑 CT 사진을 봤는데 제 환자가 이 정도면 저는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저분이 이제 완쾌가 되셔서 저렇게 지금 인터뷰까지 하신 거잖아요. 정말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또 선생님이 하셔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지금 대신 드립니다. 이분이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링거도 내가 맞고 약도 먹고 주사는 안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치료를 선생님 하셨나요? 네. 근데 아마 그 초창기는 본인도 기억을 잘 못하실 정도 상태였기 때문에 주 치료가 저희가 산소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링거를 했는데 우리가 수행요법을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사도 당연히 저희가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된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과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하여도 그 폐렴이 호전이 안 되고 악화가 바로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다른 질환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된 약들을 병용 투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그리고 독감 치료제, 그리고 항생제 이런 것들을 병용해서 투여를 했었습니다. 딱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고 이렇게 딱 나온 게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약들 중에 이제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런 약물들을 이제 뭐 약물 재창출, 약물 재활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존 약물들을 쓰는 건데 선생님 이런 약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게 약물 재창출이라 하면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와 같이 새로운 감염 질환이 생기게 되면 치료 개발 약제가 없는 상황이죠. 아직 약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하고 있는 약물이 있을 때 그 약물을 실험실적으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지 검사를 해서 억제가 되는 약물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질환 치료제를 급하게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우리 이전에 한참 많이 있었던 게 말라리아 치료제로 하이드로클로로킨 약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라든지 그리고 독감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아비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른 질환 치료제로 쓰는 약제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들만의 이렇게 노하우들이 조금씩 쌓이면 이렇게도 한번 조합을 해보고 저렇게도 조합을 해보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병용 투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한 약물을 사용한다. 입증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다행스럽게
전문 치료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뉴스에도 이제 아직까지 시판은 안 됐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혈장 치료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뭔가요? 혈장이라고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혈액에 보시면 빨간 피에는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구 세포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55%가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네. 혈장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혈장 성분에는 우리가 영양소, 여러 가지 탄수화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 우리에게 면역에 관계하는 중화 항체가 여기 혈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장을 네. 확진자를 피해서 혈장을 빼서 네. 거기에 있는 중화 항체를 예. 뽑아서 그것을 농축하고 네. 분리해서 농축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혈장 치료제는 바로 투여를 하면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작용을 해서 바로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 신속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완치자들의 혈장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이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네. 연구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결국 확진자 혈장을 뽑아서 네. 그 단백질을 분리하고 농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 그 항체만을 네. 합성해서 만드는 예. 항체 치료제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렇죠. 그것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요거 네네. 얘기 또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예, 이 네. 항체 치료제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 중화 항체라고, 이 중화 항체는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으면 이 왕관 모양 표면에 돌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예. 돌출 단백질이 이 사람의 점막에 붙게 되면 몸 안으로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출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화 항체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바인딩 그리고 붙어가지고 결국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범해서 감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를 몸 안에 주입을 하게 되면 예. 바로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도 빨리 나오고 백신도 빨리 나와서 좀 고생들을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인터뷰했던 그 환자분께서 이제 다 지금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생활이 어떠신지 저희가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저 먹고 CT 촬영하고 나서 거기 결과가 올해 퇴원하시오 하더라고요. 목요일날. 아우 얘 진짜 밀감해서 이렇게 진짜 다면서 빨리 회복되고 다른 사람 가면 빨리 회복됐다. 폐가 제일 나빠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제일 빨리 회복됐다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조금 이제 힘들게 조금 걸어가고 하면 조금 산다 보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내미가 내 마스크 쓰라 해도 내가 잘 안 쓰고 어떨 때는 가게 나가고 뭐 집에 가면 손 씻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그거 소독도 잘 안 하고 이래 하는 바람에 그게 걸리는데 지금은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네, 다행히 후유증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후유증이 남는다. 뭐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은 탈모가 진행돼서 걱정이 된다. 어떤 분들은 뇌 흐림 증상 같은 게 있어서 좀 뭔가 머릿속이 뿌연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 환자들 보시면 어떤 얘기들 하시나요? 네, 제가 치료했던 분들이 대개 폐렴이 아주 중증이었던 분들이 많은데 예. 현재는 이분들이 퇴원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후유증은 네. 현재는 호소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제일 많은 불편해하신 분들이 이 걸어 다닐 경우에 호흡하는 게 좀 힘들었다. 네. 근데 대개는 이런 호흡 곤란도 한 달쯤 지나면 또 좋아지고. 예, 좋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문헌상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순환기계 통해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예.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네. 또는
심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는 있고요. 네. 그리고 폐 쪽에도 예를 들면 계단을 걸어갈 때 네. 이렇게 호흡 곤란이 생긴다든지 또는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런 예. 흉통이 생기는 이런 부분의 부작용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탈모라든지 네.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보고되는데 네. 결국은 추후에 많은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좀 더 정확한 후유증을 이렇게 발표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백신 얘기로 한번 선생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만 알고 계셨던 얘기인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1상, 2상, 3상 실험이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거든요. 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 예, 백신이 먼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예. 백신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사람한테 바로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 실험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 동물 실험을 하고 예. 거기에 안전하게 되면 우리가 1상을 하게 되는데 예.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투여를 해서 안전한지 예.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고 2상은 우리가 보통 환자나 또는 대상자에게 예. 한 100명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예. 투여를 해서 안전한지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예. 3상의 경우는 많은 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네. 이렇게 백신을 투여해서 예. 효능과 안정성을 보게 되는데 예.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2상과 3상을 같이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될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보통 백신이 하나가 개발이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대개 보통 평균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예. 근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 거의 지금 10개월, 11개월 만에 지금 백신이 개발됐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질문을 갖게 돼. 그러면 믿을만 한 거냐? 이렇게 빨리 만드는 너무 급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부터 임상 3상을 시작했고요. 예.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대개 관찰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보지를 못했죠. 그렇죠. 예. 대개는 백신 연구에서는 한 최소 1년에서 2, 3년을 보게 되는데 네. 5개월밖에 보지 못했는데 예. 지금 워낙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다 보니까 네. 그 결과를 다 기다려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긴급 사용을 승인을 받아서 예.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금 백신을 맞는 부분을 좀 더 미룰 수가 있다면 네.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 접종해서 네. 이런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예.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백신이 어떤 거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아주 좋겠죠. 예. 그러면 그 시기가 대충 내년 뭐 상반기 정도로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계획을 하는 게 발표를 한 걸로는 지금 4,400만 명의 예. 어떤 백신 접종할 수 있는 분을 계약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예. 내년 2, 3월쯤에 네. 일단은 도입을 합니다. 도입한다는 게 접종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계약해서 구입해서 비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비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 접종했을 때 안정성이 어떻느냐를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죠. 또 국내상에 또 심각한 사항이 되면 빨리 또 접종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을 따져서 접종 시기를 결정을 할 텐데 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네.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시기쯤에 어떤 백신들이 들어오게 될지 각 네. 백신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 우리가 화이자 백신이죠. 영국에서 시작했죠. 맞습니다. 네. 예. 그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은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좀 예. 어려운 용어인데 예. 이 메신저 RNA를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네. 들어가서 치료에 사용되고 또 예방에 사용되는 예. 이런 항원을 만들어서 결국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메신저 RNA는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신저 RNA 주위에다가 지질층을 예. 포장을 해서 예. 주입을 하게 되면 세포 네. 안으로 잘 들어가는데 예. 문제는 이 지질층을 싼 포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영하 70도의 초저온을 만들어야지 예. 보관하고 예.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쨌든 화이자 백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 모더나 백신. 모더나 백신. 모더나 백신도 메신저 RNA를 이용해서 동일한 원리로 예. 예방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mRNA라는 게 결국은 이제 네. 그 설계도 같은 거를 그렇죠. 세포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그 설계도대로 우리 몸 안에서 항원을 만들고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라는 걸 쓴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예.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벡터 운반체를 사용해서 네. 거기에 우리가 유전 물질을 넣어서 네. 이렇게 백신 효과를 나타내는데 예. 이것도 그냥 세포 안으로 잘 안 들어가니까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냉장 온도로 2에서 8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예. 우리가 이 백신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런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이 되게 되면 네. 우리나라도 바로 예. 접종을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겠죠. 아마 백신 접종 순서를 이제 뭐 고령층, 기저질환, 의료진 이렇게 먼저 순서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맞게 될 백신이 아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쭉 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신은 선생님, 국산 백신은 언제쯤 K-백신, 요거 언제쯤만 나올까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백신도 지금 개발이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치료제에 비하면 조금 늦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늦는데 지금 제넥신 백신이 지금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중이고요. 예. 그 외에 2가지 백신이 또 일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하나가 또 곧 일상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네.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야지 조금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일상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다.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중간에 실패해서 엎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백신을 연구하던 이런 습관들이 돼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코로나 뭐 2023, 4 이런 게 혹시 오면 그때는 우리가 백신을 선도적으로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건데 우리가 이래 늦었다고 해서 백신 개발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 우리가 항체 치료제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회사에서 셀트리온 회사에서 이전에 암이라든지 또는 독감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를 항체 치료제로 사용해서 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도 좀 더 이런 백신 개발을 통해서 좀 늦더라도 이런 인프라가 생기게 되면 다음에 또 새로운 감염병이 오게 될 경우에 빠르게 이렇게 백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제일 궁금한 질문은 선생님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언제쯤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예상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선생님의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볼 때 이 정도가 돼야 이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쯤에 백신이 도입이 되고 접종이 특히 의료인과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이 시작되면 아마 추석 전쯤에는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백신 접종하고 2, 3주 뒤부터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 추석 겨울에는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가을 바람이 불 즈음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겠다. 조금 그거는 좀 이른 거 아니에요.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황들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어쨌든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이런 집단 면역이 좀 형성이 돼서 네. 지금같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 소망해 봅니다. 그때쯤 되면 비행기도 뜨겠죠, 아마. 당연하죠. 그죠?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은 아마 여권에 이렇게 도장이 꽝 찍혀서 그거 보고 이제 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예, 다들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한번 가져가 봅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아직까지 백신 우리는 아직 맞지 않았고 치료제도 아직 지금 실험 중이고 곧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그 시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선생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백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긴장이 좀 풀릴 수가 있는데 예. 아직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위중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백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그렇죠. 특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네. 그리고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환경에 묻어서 일주일까지도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환경을 소독하고 손위생하고 네. 그리고 밀폐된 공간은 환기를 자주 시키는 부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백신입니다. 네. 이번 겨울을 잘 넘기시면 예. 내년에는 좀 더 지금과 다른 희망적인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만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내년이 되면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정동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듯합니다. 그동안 버텨온 게 아까워서라도 남은 기간 잘 견뎌내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